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을 보면서 강한 영감을 받고 다시 링컨을 공부하고 이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출판하는 기념회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된 어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안녕하세요. 노무현에게서 좋은 정치를 상상하다. 천호선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요즘 컨디션은 날씨가 어떠세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즘은 날씨가 워낙 축축하고 장마가 이상한 장마예요. 하루 비가 엄청 오다 하루 쨍하다 하루 비 엄청 오다 계속 그런 장마네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정신도 혼미스러운 상태입니다만 잘 해보겠습니다. 그럴 땐 천호선 TV를 보면 된다. 그럴 리가요. 이번 시간에 제가 다룰 이 주제의 타이틀을 생각하다가 이런 표현을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는 노무현이 사랑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 약간 오글거리는 네. 제목이긴 합니다만. 좋잖아요, 이사님. 네, 사랑한 남자라 표현은 했지만 결국 노무현의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 멘토가 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께도 가장 중요했던 멘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여튼 최종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죠. 네, 대선 광고에서 실을 정도로 링컨 빠하셨는데 예. 사실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하셨더라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링컨의 평전을 이렇게 책으로까지 내셨습니다. 예. 노무현이 만난 링컨. 대통령 후보 또는 정치인의 관점에서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노무현이 주목한 대목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또 실체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확 와닿는, 그때는 네.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 책이 노무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날이 이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 기념회에서 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링컨에 대해서 비슷한 점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가난한 서민의 출신이고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변호사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링컨의 삶을 보면서 뭔가 자신이 겪어야 될 운명, 예감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과정을 겪어나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시점에서도 이미 링컨도 수없이 많이 선거에 떨어졌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주의에 도전하고 여러 번 선거에 도전했었고 이런 것들에서 스스로 많이 오버랩된 것도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하는 정치인이어서 내가 링컨같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고요. 낙선한 다음에 링컨을 다시 마주하면서 이 링컨에 대한 어떤 평전을 쓰신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쓰신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네 번째 선거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부산 북강서울 가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었고 낙선이 예감되는데 그 시점에 우연히 연설문집을 본 거예요. 세계를 움직인 명연설 이런 책을 보다가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을 보면서 강한 영감을 받고 다시 링컨을 공부하고 책을 들여다보면서 이 책을 쓰게 됐고 이 책을 출판하는 기념회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인연이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 과정이었던 거죠. 예. 노 대통령의 네 번째 낙선은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관, 인생관,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바라보게 되는 시민들의 관점도 확 달라지게 되는 그런 선거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탄생의 계기가 네, 되기도 네. 했고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링컨을 가져온 이유 세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저희가 이렇게 뽑았어요. 농부가 밭을 탓하랴. 저는 부산 시민과 싸운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읽었다는 두 번째 취임 연설문 중에서 어떤 대목에 그렇게 꽂히셔서 네, 링컨을 다시 생각하게 됐을까요? 그때 두 번째 취임 연설문이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가고 아마 북군이 이기려는 상황에서 시점이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암살당하기 한 달쯤 전에 취임한 거니까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시기에 그걸 보니까 승리니 패배니 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 했더라. 그죠? 선이니 악이니 하는 말로 남북을 갈라치려 하지도 않았다. 사랑을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이 대목이 굉장히 나한테는 감동적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인용을 하시죠. 양측은 모두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서로 상대방을 응징하는 데 신의 도움이 있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남이 흘린 땀으로 자기 빵을 얻는 자들이 감히 정의로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심판하지 않도록 합시다. 남북 어느 쪽의 기도도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대목을 보면서 여기서 미국의 역사가 굉장히 부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서 감동을 받으신 다음에 쓴 낙선 소감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제가 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승리니 패배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누구와도 싸운 일이 없습니다. 상대 후보와 싸운 일도 없고 부산 시민들과 싸운 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승리니 패배니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찡하더라고요. 그 4번이나 낙선했는데도 시민을 탓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딱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실패한 것일 뿐이다. 네, 노무현의 정치 철학이 중요한 한 대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농부가 밭을 탓하랴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었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오래 함께 한 편이죠. 보면 한 번도 시민이나 국민, 자식을 찍어주지 않은 사람들을 탓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 마음가짐도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노무현이 우리에게 링컨이 가져온 두 번째 이유, 통합의 문을 찾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번째 낙선을 하신 다음에 왜 자꾸 부산에 출마하느냐 이런 얘기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감히 저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여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어떤 주제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구도, 지역주의 정치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건 우리 다 아는 상식인데 링컨 대통령도 남북전쟁이라는 상황까지 겪어가면서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이라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링컨 대통령의 연방을 유지하는 것 그와 더불어서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어떻게 두 가지를 해결하느냐가 큰 과제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지역주의가 모든 대한민국의 정치를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할 거다. 그 성공과 좌절이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오신 책인데 퇴임 이후에 했던 메모에 보면 국정 원리는 뭐였고 국정 목표는 뭐였고 굉장히 성찰적으로 써요.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국민 통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5년의 재임 기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왜 국민 통합이란 관점에서 이런 노력들을 했었을까,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뛰어넘어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본인의 시대적 소명이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시고 일관되게 실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링컨에게 주목했던 세 번째 이유로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옳다는 것이 성공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은 것이 링컨에게 주목한 이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그 존경했던 분은 김구 선생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서문에 나오죠. 원래 김구 선생님을 존경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왜 우리에겐 정의가 승리한다는 그런 모범이 없을까? 그러다가 다시 링컨을 발견하게 되면서 링컨은 비록 대통령 재선이 돼서 한 달 뒤에 암살을 당했지만 링컨은 결국에는 성과를 이뤄내고 성공한, 개인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국민 통합이라는 걸 이뤄내고 연방을 유지시키고 노예제 해방이란 진짜 역사적 대의를 이루어낸 성공한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이 이야기가 서문에 나옵니다. 우리 근현대 사회에서 존경할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뒤에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옳다는 것이 패배하는 역사를
가지고 이런 역사를 반복하면서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라고 말하고 정의는 승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 전체가 갖고 있는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하다. 본인도 당신도 4번씩이나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졌는데 뭔가 이 계속 옳은 길을 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만 왜 난 계속 패배할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범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노무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얻고 싶기도 했고 어떤 지혜를 발견하고 싶기도 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로 이 노무현이 만난 링컨 출판 기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출마 선언식이 됐다고 했는데 그 선언식에서 했던 연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선 왕조 600년 이래 우리 민족은 하고 쭉 나오는 그 연설이 바로 이 연설을 이 내용도 패배주의를 극복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부모님들에게 우리 세대가 들어왔던 게 모난돌이 정 만든다.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민주화운동을 했던 청년들이 끌려나갈 때 너는 뒤로 빠져라.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패배주의에 깔려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셨던 거고 그걸 극복하는 모범으로서 링컨을 발견하고 그래서 노무현의 출마와 링컨이 관계가 깊고 노무현의 국정운영에서 링컨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온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따뜻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링컨이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정치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 보면 노예제 폐지론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찬송론자처럼 보이는 대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공격받은 적도 많고요. 네. 하원 의원일 때 워싱턴에 거주하는 이제 백인 남성들만 모이는 공청회에서 노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노예를 해방하는 문제는 노예 소유주의 자유에 맡기며 만일 해방할 경우 정부가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1950년 이후에 태어난 흑인은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보면 노예제 폐지론자라기보다는 노예 소유주를 좀 안심시키는 당근에 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나중에 일리노이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또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더글라스랑 논쟁할 네, 때. 예. 그 논쟁을 굉장히 재밌게 읽으셨다고. 그 굉장히 네. 유명한 논쟁이기도 하고요. 네. 예. 나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노예제가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줄을 간섭할 의도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의도도 없다. 심지어 여기에 이런 얘기 나와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도입하고자 할 의도도 없고 분명 신체적 차이가 있다. 네. 예. 그 지금 대목이 제일 공격받는 표현이죠. 예. 지금 예. 같으면 인종차별론자라고 그렇죠. 지금 온 진보 정당이 나서가지고 네, 반대 성명을 내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링컨이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남부의 사람들에게 편견이 없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데 남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살아야 될 국민들인데 이 상대를 악마하고 극단적으로 적대화하는 것은 전쟁 이후에 통합을 위해서 좋지 않다는 생각도 강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정치 자체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 같아요. 예. 결국 2023년 우리가 링컨과 노무현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 여기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시민,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인까지도 악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저는 지금 다시 읽으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또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악마화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 나서서 국민들이 서로 분열되면 이렇게 화합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들을 더 이렇게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었잖아요. 거기 제가 되게 놀란 대목이 있었는데 아마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고 전체주의를 이렇게 퍼뜨리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아예 미국 의회에 가서 이런 연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딱 공격하는 말인 거잖아요. 좀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그 자유청년맹 가서도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은 곧 감옥 갈 사람이라고 했던 유튜버를 차관급 그것도 국가 공무원 인재 개발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하는 데거든요. 이런데 차관급짜리 그 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는 걸 보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을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있는 셈이죠. 예. 상대를 악마하는 경쟁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링컨에게서 어떤 지혜를 얻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윤석열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후져요. 후지고 악마화를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 그게 상대만 그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뭐라고 표현할까요? 민주당도 정의당도 소위 범진보 진영도 이 내부에서도 또는 그 상대에 대해서 역시 악마화하는 경쟁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더 나쁜 놈이에요 라는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정치 구조. 그래서 막 쟁투가 있는데 뭔가 건설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진척이 이루어진다는 느낌이 1년 동안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악마화에 있어서 현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그 악마 정치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거기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아닙니까? 네. 어쨌든 다른 관점이 공존할 수 있으려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결국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견, 민주적으로 표명된 의견 그 자체를 반대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배제와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쭉 계속 얘기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역지사지의 정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하물며 태극기 부대 같은 경우도 결론은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세대들은 한국 전쟁을 겪었고요. 주변에서 살생이 일어나는 걸 봤고요. 상대에 의해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죽는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하루 세 끼 먹기 힘들었던 세상에서 박정희 정권 아래서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됐던 세대들이에요. 그분들의 일부가 그들의 경험의 한계 속에서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걸 공감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상대와 투쟁을 하든 상대를 설득하든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역지사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역지사지는 그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이 안 통한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보통 대화와 토론의 원칙에 이런 얘기들 나와요.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되 상대의 인격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00분 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들 내부의 정치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대의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대의 인격, 상대의 존재, 존엄 자체를 막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는데 정치에서도 저는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시민들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일본에 가까운 일본 측의 입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서 토착외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틀림없이 한국의 역사에서 친일이 청산되지 않았고 그들이 기득권이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고 특히 이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면 다 알만한 분들인데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랑 다른 견해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 모두를 예를 들면 토착 외구로 몰아붙인다는 건 그 사람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너 핏줄이 그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식의 공격은 일부 시민들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저는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정치인들 중에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 가끔 발견하는데 이건 정치인이 쓸 얘기가 아니다. 링컨은 전쟁의 과정에서도 남부
노예주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타협도 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가 내전이에요. 남북전쟁은 내전이었거든요.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한 국가 안에서 결국엔 전쟁이 끝나면 같이 얼굴 맞대고 물건 사고 팔고 같이 학교 다니고 하면서 살아야 될 같은 국가의 국민들이라는 걸 전제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링컨이 강경한 노예 해방론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어떤 입장을 유지했던 것처럼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의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는 어떤 태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인식도 많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선거제도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한 12% 정도 앞섰는데 의석수는 70% 정도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제도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악마와 경쟁을 통해서 제가 더 나빠요 해서 내가 쟤들보다 좀 덜 나쁜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왕창 지지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지게 되는 구조. 그러니까 만약에 비례돼 내가 30%의 지지를 받으면 30%의 의석을 갖고 내가 50%의 지지를 받으면 50%의 의석을 받는다면 30%를 40%로 40%를 50%로 만들기 위한 설득의 경쟁을 훨씬 더 많이 할 텐데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지금은 30% 내지 35%의 지지를 받아도 50% 60%의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경쟁을 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당이. 이럴 때일수록 설득의 정치보다는 악마와 경쟁에 중점을 주력할 수밖에 없는. 물론 제도가 바뀐다고 좋은 정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정치가 되려면 제도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의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악마와 정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서로를 악마화하는 경쟁에서 벗어나려면 정치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링컨 얘기에서 그런 현실 정치에 대한 좀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일리노이 주 수도 이전과 관련된 일화였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주 의원이었을 때 했던 일인데 그때 일리노이 주에 이제 원래 수도가 너무 남부에 있기도 하고 좀 너무 작기도 해서 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옮겨야 되는 수도를 거잖아요. 가운데로 옮기자는 네. 거죠. 그리고 사실 주의 성격으로 볼 때는 약간 남부에 너무 치우친 것보다 조금 올리면 노예제 폐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중간자적 입장을 가진 곳으로 수도가 또 그렇죠. 이전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이전하면 되게 좋은 건데 그때 이제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은 링컨이 9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를 했던 예.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법안이 하나 더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하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법안도 노예제 올라오죠. 폐지론자 규탄 결의안 이렇게 어려워요. 요약할 수 있겠죠. 정확한 이름은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 예. 네. 그러면 링컨 입장에서 난 수도 이전도 해야 되겠고 사실 신념으로 보면은 저 규탄안에 반대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노예제 폐지론 이 규탄안 논쟁으로 너무 가버리면 수도 이전 못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링컨이 했던 태도를 보면 이 규탄안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반대표만 네, 반대표만 행사하고. 던지고 그러나 주 수도 이전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이끌어내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이제 거두는 정치를 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그러고 나서 주수도 이전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이제 그 규탄 결의에 대한 반박문을 제기하고 하지만 네. 그때 일부러 그 문제를 끌어올려서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라고 했으면 아마 주 수도 이전도 안 됐을 거다라고 네.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링컨 대통령을 보면 강한 신념을 가진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죠.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가 지난번에 다뤘던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한미동맹을 깰 정도로 반대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더 큰 가치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청년들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받아들이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그런 대목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현실주의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링컨과 노무현이 뭐 같은 서민 출신이었다, 변호사였다, 뭐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 자체보다도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국민 통합의 정치,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고 비전과 의지와 그리고 능력을 경쟁하는 정치, 우리 꿋꿋하게 좀 한번 해보자. 똑같은 악마화의 정치 수렁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결단, 단호한 어떤 신념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정치를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현에게서 좋은 정치를 상상하다. 이번 시간에는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를 이 책의 서문의 제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 대통령께서 이 평전을 쓰시면서 왜 다시 링컨과 만나야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왜 국민 통합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치를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